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살펴보았죠. 소득주도 성장은 뭔가요? 반산업적 정책을 산업적 정책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주장한 바인 거죠. 또 반국가적인 측면이 있는 정책을 또 산업적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뭔가요? 반산업적 정책인 거죠. 그래요. 또한 이제 청년 실업 문제를 공무원 채용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반국가적인 정책인 거죠. 왜 그런가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죠. 공무원 연금을 살펴봤죠.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개혁하는 국가들이 있죠. 미국이나 일본은 개혁했죠. 한국은 개혁을 박근혜 정부 때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죠. 공직자들이 좀비 군단이 돼서 반발을 하니까. 그래요. 기본적으로 어떤가요? 자금을 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10조를 투입할 수도 있고 20조를 투입할 수도 있는데 투입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가 나는데 원래는 연금을 운영할 때 적자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못 한다. 그러면 적자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공무 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생산성을 강화시켜서. 그래야지 정부가 운영될 수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재정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IMF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생을 겪게 된다. 그리스를 봐라. 그렇게 얘기했죠.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대폭 증가시켜버렸죠. 공무원 수를. 박근혜 정부보다 3배나 증가시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경제 정책을 살펴보니까 산업 정책을 살펴봤고 그다음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 때 시끄러웠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 시절 주택가격이 급등한 이후 상당 기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안정되었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었고 그 시기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일종의 물가로 볼 수 있는데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여 동시에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전국 아파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상승하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한국은 항상 서울부터 상승하죠. 통상 현 시대까지는 한국은 통상 서울이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 서울 주변 지역이 상승하고 수도권 지역이 상승하죠. 마지막으로 지방으로 확산된다. 짜장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여 전국의 짜장면 가격이 동시에 오르지 않는 것과 같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멈췄을 때도 지방은 이제 올랐다는 거예요. 일종의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던 거죠.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한 뒤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영원할 수 없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왜 영원할 수 없느냐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한국의 주택은 한옥이나 양옥과 같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살길 원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구의 한 몇 프로가 아파트에서 살길 원할까요? 90%는 원하겠죠. 유행이 시작되면 원하는 이들 대부분에게 공급되지 않는 이상 유행은 끝나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출시되어 유행하자 결국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피처폰 사용을 중단했고
중단했죠. 일반 핸드폰이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데는 한 기간이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현재는 뭐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도 다 스마트폰 사용하잖아요. 뭐 보급되는 데 기간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다 바뀌게 된다.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주택보다 더 좋은 주택이 나왔다. 결국은 대체되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체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초가집에서 한옥이 유용하게 되니까 초가집 다 사라지잖아요. 빨리빨리 없애고 빨리빨리 공급해야지. 그래요. 국민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주택에서 살게 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는 거죠. 가격도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서울에 아파트가 제일 많다고 하지만 주택 비중으로 따지면 주요 도시들 중 아파트가 가장 보급되지 않은 곳이 서울이었다.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안 되죠. 광주 78%, 2017년이죠. 그래요. 부산만 해도 한 64%, 대전만 하더라도 70%. 보통 다 70% 이상 보급돼 있죠. 근데 서울은 어떤가요? 58% 보급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수는 제일 많지만 서울에는 1000만 명 가까이 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 400만 명이 못 산다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상당수는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겠죠. 그래요.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이상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건 이제 피처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택은 필수품이니 구매나 임대를 통해 반드시 소비해야 한다. 그렇죠. 비용이 상승하면 비용을 구매자나 임차인이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럼 공급이 안 되잖아요. 누가 손해보고 공급하려고 해요. 이와 같은 현상은 모든 상품에 해당되지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이 10배가 올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품 가격이 역시 그만큼 올라서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그렇다는 거 보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10배 올랐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받으면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 10배 오르면 2천만 원을 벌게 되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2천만 원이 2천만 원이 아니더라. 예전 200만 원과 똑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빈곤이란 거는. 그 말인 거죠. 오히려 그냥 사는만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풍요는 어디서 왔느냐?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강화된 거죠. 생산성이 강화되면서 어떤 화폐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또 국가가 번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 생산성이 증가하고 딴 국가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자원이나 식량 이런 거를 무역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생산성과 무역.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 역시 상승할 수 있다. 비용 상승할 수 있죠. 건설 근로자의 임금, 주택 자재 가격,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 역시 상승한다.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는 결국 이 비용을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다. 비용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상승하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빨리 보급하는 게 가장 싸게 보급하는 거라는 거예요. 노무현 때 강남 아파트가 한 6, 7억 했죠. 지금 그 6, 7억 하던 게 20억이 넘죠. 문제가 생겼네? 그때 확 보급해버리면 6, 7억에 보급하는 거라는 거예요.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계속. 10년에 걸쳐서 보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보급하는 게 더 비싸냐는 거예요. 2017년보다는 2006년, 7년에 보급하는 게 더 훨씬 싸다는 거예요. 2017년 되면 한 6, 7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한 15억 이렇게 하잖아요. 15억에 보급해야 되는 거예요. 15억이라도 열심히 보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해야 되겠죠. 그때 공급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20억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되짚어 보면 과거의 비용이 제일 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비싸 보였지. 그래요. 그래서 시장을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가격이 올라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공급을 막으면 안 된다. 그때 막 공급하려고 하죠. 가격 오를 때마다. 막을 때마다 나중에는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온다.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보급하는 게 가장 부작용이 작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하여튼 파산한 건설사도 많았죠. 일단 가격이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좀 뒷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일단 2008년부터 불경기가 오면서 파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용보다 비용보다 아파트 가격이 낮은 거였죠. 경남기업 풍림산업 파산했고, 성원건설 파산했고, 많이 파산했죠. 뭐 삼부토건 파산하고, 뭐 극동건설 파산하면서 뭐 웅진그룹 해체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음, 그래요. 이 앞에 넣어서 그런 거죠. 서울과 같이 아파트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곳에서 만일 비용보다 낮게 주택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때는 주택을 구매할 시점이 된다. 비용보다 낮으면 사면 되죠. 어차피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보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을 어 결국 사람은 주택을 필요로 하니 주택 구매는 영원히 중단될 수 없다.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하며 서울 아파트 투자 심리는 위축되었다. 그로 인하여 신축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비용 이하로 형성되었다.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용을 아파트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는 건설사는 손실로 파산한다. 실제로 많은 건설사들이 이 시기 파산했다. 그 비용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많이 파산했죠. 그때 그 구매자들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싸게 산 사람들은 곤란을 겪었죠. 뭐 하우스 푸어라고 하죠. 그래요. 건설사들이 팔지 못한 아파트를 미분양 아파트라고 한다. 2007년까지 아파트는 잘 팔렸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2008년 급증했고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발했을 때 정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까지 지속되었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연속적으로 장기간 심리는 위축되었다는 거예요. 안 살려고 했죠.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비용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손해가 나죠. 그러면 건설사들이 여러 건설사들이 이때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안 팔렸다는 거죠. 2007년에 미분양이 635채였죠. 선체 이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중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갑자기 2,400채가 돼버렸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려고 하자 유럽발 또 재정 위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미분양이 정점이 됐죠.
근데 이제 2014년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미분양이 갑자기 급감해 버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4년부터 서서히. 2015년에는 또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미분양이 이제 전체 이하로 돼버린 거죠.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었던 거죠. 주택을 사지 않는다고 현 시대 한국인들이 텐트 치고 살겠는가? 동굴에서 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이 사라졌겠는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임차인이 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임대 방식인 전세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전세 가격은 해마다 올랐다. 시장에 왜곡이 생겼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투자하면 손해나겠다 이런 생각이 지배를 했다. 아파트가 많은 게 아니었다. 그냥 구매자들이 다 그냥 아파트 가격 안 오른다 생각하고 전세를 살기 시작하더라. 그 말인 거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이 비슷해진다. 그 주택은 떨어진다 생각하고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비슷해지자 이럴 바에는 조금 더 돈 못해서 그냥 집 사자 하면서 주택 구매를 시작하였다. 이제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전세가 한 3억이면 주택 가격은 한 3억 5천, 6천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집을 사기 쉽나요? 사기 어렵나요? 집을 사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고가 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전세 가격이 8억이다. 이용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전세 끼고. 또한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이 비슷해졌으니 전세를 끼고 사면 목돈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시점이 대략 2014년 무렵이었고, 그러자 2013년 3,111채였던 미분양 아파트는 2014년 1,356채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483채로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사라졌다. 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비슷해지니까 그냥 그냥 집 사서 뭐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왜? 전주 살면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이사 다녀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난 집을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살 수가 있네? 이러면서 사는 거죠. 적은 돈으로 전세 끼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4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은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비슷한 경우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전세하고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때 그랬죠. 거의 100%였죠. 그래야 등장한 아파트 매매 기법이 갭투자였고 당시 갭투자가 크게 유행하였다. 갭투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4억 5천만 원이라면 단돈 5천만 원만 투자해 집을 소유하는 것이 갭투자의 예의다. 사면 올라가더라. 갭투자가 유행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값의 상승은 달리 얘기하면 임대료 상승을 의미한다. 그렇죠. 임대료의 한 종류죠. 월세하고 전세가 대표적이죠. 한국에서는. 임대료 상승은 부동산 가격 요인이 되는데 또 다른 요인 또한 있다. 그 요인은 금리이다. 통상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당시에는 금리가 하락 추세에 있었다. 임대료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갭 투자의 예를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집 사지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뭐가 있냐? 금리가 있다. 그 원리는 예전에 설명했죠. 보면 되겠죠. 뭐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죠. 금리 추이 2011년 3.25 계속 하락하죠. 2015년 1.5% 뭐 중간에 약간 반등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일시적이었던 거고 또 이제 하락하죠. 1.25 2019년에 2022년에 0.5%까지 빠지죠. 10년에 걸쳐서 금리 하락기가 있었다. 그래요. 군사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개발가
아파트 공급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다. 산업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다 다른 거예요. 군사 정부하고. 그래요. 노무현 정부 김대중부터 시작된 거죠. 다 다른 거예요. 산업적 정책도 다르고 부동산 정책도 다르고. 군사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박정희 정부도 그렇고 노토 정부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빨리 개발해. 빨리 아파트 공급해. 단독주택으로는 못 따라가. 그게 이제 군사 정부였고,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든 규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완전히 다른 거죠, 군사 정부하고. 물 공급자는 이익이 생길 때 공급하면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급을 많이 하려 한다. 그거 당연하죠. 농업 공산주의자들로 득실거리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지향적이며 기본적으로 문명의 발전을 제약시한다. 저번에 살펴봤죠. 원전 산업 파괴하려 하고 물 관리를 위해 만들어낸 보를 자연이 좋지 이러면서 파괴하려 하고 좀 문명을 거부하는 거죠. 따라서 개발을 꺼린다. 개발을 막 하면 문명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 문명 발전을 제약시하니까 그런 거죠. 1940년대 무렵 소개된 공산주의 변종인 조소왕의 상균주의가 널리 퍼져 토지와 같은 부동산으로 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널리 유포되었다. 그 이전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상균주의는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부동산으로는 이익을 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한국인들 일부 세력에는 공산주의 세력에는 널리 퍼져 있는 거죠. 상균주의는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익 내는 거를 부정하겠죠. 또한 임대료 상승, 장기간 금리 하락으로 유분양 아파트가 소진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7년 문재인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번에 발표한 파리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동산 가격 안 오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안 오르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사지 마라. 뭐 이런 말이기도 하죠. 개발 같은 거 꿈 깨라.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죠. 그런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문재인은 2017년부터 임기 내내 매년 10조 원,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낙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다. 군사정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군사정부 어떻게 했나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낫죠.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동일한 면적에 최대한 공급을 했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했나요? 개발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도시재생 누릴 사업은 개발을 막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국가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문재인은 낙후된 주택이나 동네를 개발하지 말고 고쳐 쓰자고 주장했다. 주택가격 오르고 있는데 그냥 고쳐 쓰자. 어떻게든 내가 막아낼 테니까 개발하지 말고 그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쓰고 싶은데 피처폰을 고쳐 쓰라는 주장과 똑같다. 낙후된 골목길 담장에 벽화 그리기를 실시했고 안전한 마을을 내세우며 가로등 및 CCTV를 교체했다. 노후된 길바닥에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가로수를 정비했다. 그냥 살던 집에 살아라. 낙후됐다고 불만 얘기하지 말고 개발을 제약시하는 거죠. 서울시장이라도 개발을 통해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했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역시 각종 규제를 통해 서울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은 뉴타운 정책으로 개발을 앞장서며 아파트 공급에 힘썼다. 실상 뉴타운 정책으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약 16만 5천 채의 아파트 공급으로 인하여 서울 아파트 가격은 5년간 안정될 수 있었다. 5년간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경제 위기도 있었고 두 번째는
꾸준히 공급되는 아파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시장에서 실시한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2007년, 8년부터죠. 꾸준히 공급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거죠. 국제적인 경제 위기와 또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분양 아파트가 늘 있었잖아요. 2011년부터 서울시장을 맡았던 박원순 역시 개발을 제약시하는 농업공산주의자였다. 똑같았죠. 문재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개발이 예정되어 있던 서울시내 정비구역 683곳 중 무려 392여 곳의 지구 지정을 해제해버렸다. 그냥 계속 개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면 서울에 추가로 30만 채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었다. 그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이들이 몰려드는데 대통령과 서울시장 모두 개발을 제약시하는 농업공산주의자들이니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위축이 돼요. 근데 경제적 위기로 이제 위축이 됐죠. 그때가 사실은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안 팔리잖아요. 그럼 사주면 되죠. 이럴 때 쌀 때 정부가 미분양을 해결해주면서 미, 어차피 올라갈 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소진됐으니까 또 건설사들은 또 부도 안 나면서 아파트를 또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뉴타운 개발을 완공했으면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농업공산주의자들 대표적인 농업공산주의자인 박원순,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즉 서울시장 맡고 대통령 맡아놓으니까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